아마존은 뭘 수주했냐면 패키징을 수주했어요. 잘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쪽의 중요도가 네.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네,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에 하이닉스에 입사해서 그 반도체 솔루션 쪽을 검증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 그 스타트업에 가서 서비스 같은 거 셋업하고 머신러닝 같은 거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가로 이제 두 번째 책 쓰고 뭐 이런 데 가끔 출연도 하면서 네네. 좀 이제 즐겁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전문적인 기술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냥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최대한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그만큼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괜찮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뭐 D램이나.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약세를 띠더니 전반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예전보다 뭐 예전에도 이거 예측 잘 안 되긴 했는데 네네. 뭐 16년에는 17년이 불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7년은 뭐 슈퍼사이클이 되어버렸죠, 들어보면. 근데 이건 지금도 되게 예측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그 모건 스탠리였나? 거기서 그 윈터 이즈 커밍인가 리포트가 나오고 맞아요. 예. 삼성전자가 그 7만 원을 깨고 쭉 내려갔어요. 근데 당장 이 촬영하기 직전에 보면 겨울인데 좀 따뜻하네 뭐 이런 반응이잖아요, 다들. 잠깐 약간 반등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하죠. 네. 뭐 레포트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가 갑자기 확 쏟아져 나오고 그래요. 심지어 그 레포트를 썼던 모건에서도 좀 반도체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뭐 반도체 회사들 합쳐졌지만 이제 고객도 사실 되게 커졌어요. 1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D램 사는 양이랑 그 비율이죠, 이제 전체 D램 100% 중에. 네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사는 비율이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큰 회사 하나가 투자 결정 바뀌면 이게 가격이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내년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냥 레포트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에 가깝고요, 저도. 뭐 그래서 요약하면 내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계속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냥 큰 트렌드를 보는 게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 하이닉스에 계실 때도 네. 이제 내부적으로 막 그런 업황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내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망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이제 그렇게 하긴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좀 있고 하나요? 그러면? 뭐 저는 사실 엔지니어라 갖고 결국 위에 리더들한테서 이렇게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정말 힘들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 원래 회사들이 항상 위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모두가 정말 위기라고 막 믿는 것 같아요, 보면 위에 사람들도. 근데 지나고 보면 갑자기 막 확 좋아지고 그러는데 뭐 어리둥절하겠죠. 뭐 즐겁긴 한데 어리둥절한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제가 함부로 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이제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내부적으로도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확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 그렇게 네.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다고 믿고 그런 식으로 막 행동을 하는데 좋네 막 이런 거죠. 겨울이 오는데 지구 온난화인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확실히 그 예전에는 그 반도체 사이클이 좀 업앤다운 좀 심해서 네. 그런 일이 좀 자주 발생했을 것 같긴 예, 한데. 뭐 사실 요번 슈퍼사이클 뭐 어떻게 보면 뭐 또 슈퍼사이클이 또 온다 이런 얘기 하다가 슉 하고 막 떨어지고. 그렇죠, 갑자기. 그리고 뭐 윈터 이즈 커밍 하는데 또 윈하고 또 막 그냥 올라오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게 그 방금 말했던 그 닷컴 열풍 때 뭐 마이너스 80%씩 D램 가격 날아가는 거 보면 이거 변했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시절에 비하면. 그때 이제 또 비교를 하면 지금과.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갭은 좁아지고 있고 계속. 네네. 그래서 이게 가끔씩 큰 투자자가 한번 큰 투자하면은 가격 그 D램 가격이 뭐 몇 프로씩 반등을 하긴 하는데 큰 투자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 거야? 뭐 큰 서버 회사들이나 서버 그 회사들. 데이터 센터들이죠, 네네. 이제. 네. 뭐 그런 쪽들이라고 봐야죠. 사실 스마트폰 같은 그 소모품이죠, 일종의. 네네. 그건 되게 스테이블 할 거고 수요를 크게 옮길 수 있는 건 지금은 데이터 센터인 것 같고 나중엔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요. 전 그래서 그런 것들 중 하나가 갑자기 기술이 딱
특정 지점을 넘어서 돌파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그런 회사의 웬 대표 하나가 이제 갑자기 뭐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투자를 하겠다. 예,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막 치솟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내부에서도 업황이라는 게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그만큼 힘들다. 예, 잘 모르는 거죠. 서로만 눈치 싸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그걸 모르니까 고생하긴 하는데 네네. 뭐 그래도 뭐 삼성전자의 장점은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뭐 계속 매력적이어서 문제인데 뭐 지난 몇 개월간 계속 매력이 늘어나는 그런 그렇죠. 우울한 상황이 계속 됐지만 그래도 뭐 회사 자체는 비즈니스 계속하고 수익성은 좋아지니까 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좀 주식시장의 화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이제 미국에 가서 그 기사 발표가 나왔어요. 네. 이제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한다. 이렇게 발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상 고객들 계속해서 굴지의 고객들을 만나고 다니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중요한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 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뭐 되게 현장이랑 뭐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도 정확히 답을 모를 건데 뭐 당연히 그쵸, 모르죠. 그거 뭐. 가서 답을 듣기 전에 알 수가 없는 네네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제 애플도 새로운 AP를 내놓는데 그 원래 3나노에서 나올 거라고 믿었던 게 4나노에서 나왔어요. 보면 이제 4나노는 사실은 그 TSMC N5 이제 5나노 노드의 개선판이거든요,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5나노 칩을 한 번 더 쓴 건데 매해 넘어가다가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TSMC도 3나노 하기 위해 기술적인 결정을 막 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결정이 항상 옳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생각해보면. 막상 했는데 막 생산술이 너무 안 나온다.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다들 어떻게 보면 그 사업한다는 게 그 리스크를 지고 한번 불확실한 걸 던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3나노는 또 택하는 방향이 다르죠, 잘 보면. 삼성전자 3나노는 이제 아예 그 소자의 모양을 바꿔요. 그 GAA 방식. 예, 그렇죠. 뭐 게이트 오로라운드라고 네네. 이제 예전 핀이라고 해서 그 지느러미 모양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채널을 세웠는데 그렇죠. 그게 핀펫 방식이라고 그렇죠. 했었죠. 네. 이제 그 고가도로 여러 개 세우듯이 이제 네네. 바꾸는 형태인데 아, 네. 그러면 의외로 그 정도 3나노급 밀도에선 그런 게 뭐 정답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이 기술 난이도 높아지고 그런 거를 좀 적응을 하려면 삼성전자에 한 달이 걸쳐 놓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고객사 입장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어느 정도는 계약을 항상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뭐 TSMC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위협을 해야 되는 거죠, TSMC를. 퀄컴 같이 해서 야, 우리 너무 비싸게 부르면 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파운드리라는 건 제가 옮기고 싶으면 뭐 다음 달에 사무실 옮기듯이 옮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설계되어 있는 것도 막 수정해서 다시 마스크까지 만들어서 하려면 뭐 9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걸려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하려면 이제 릴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둘이. 삼성전자랑 같이 네네. 일을 해봐야 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예를 들면 퀄컴이라고 해도 퀄컴도 뭐 다른 그 팹리스에서 칩의 일부 그 IP를 사서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사서 쓰려면 같은 파운드리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TSMC에서 제가 퀄컴인데 네네. 제 칩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뭐 회사 3개의 IP를 썼다고 하면 네네. 얘네들도 다 TSMC 고객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삼성전자에 퀄컴 먼저 옮겨가면 이 ABC 회사가 안 옮겨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옮겨와 있어야 나중에 이걸 확 옮길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선 삼성전자가 계약을 더 따낼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문제. 네네. 그 TSMC가 길을 잘못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퀄컴 경쟁자가 삼성을 택했는데 자기는 TSMC 택해갖고 그 1년 동안 빵꾸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갈 필요 있고 가격 협상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전체 마켓을 보면 파운드리 마켓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원래 그 매출 1,000억 원 하던 회사는 그 TSMC에만 맡긴다고 하면 이게 한 1,500억쯤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조그만 칩 정도는 삼성전자에 맡겨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번에 찾아가서 계약을 막 따오고 그렇기보다는 알아서 그 문을 두드리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뭐 영업을 잘하거나 기술력이 막 뛰어나서 지금 바로바로 계약을 따낸다 라기보다도 이 고객사 입장에서 사실 TSMC라는 그 원 협력사 뭐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술력은 TSMC급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능한 네네. 거죠, 이것도.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중심국제 같은데 14나노급 양산이 안 되는 곳에다가 제가 문을 두드린다고 TSMC가 위협을 느낄 리도 없고 제품이 나올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엄청 밀리지 않는 수준의 기술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계속 해나갈 자신도 있고, 네네. 뭐 그런 회사니까 당연히 문을 두드려야죠. 기술력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고 네, 그렇죠. 하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TSMC 한쪽에만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크니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기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뭐 그렇죠. 뭐 마켓이 커지는 것도 되게 좋고요,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파운드리 마켓이 계속 줄어드는 중이라고 하면 네. 뭐 회사 하나 탈락할 가능성이 높죠, 더. 근데 지금처럼 고성능 칩의 수요가 확 늘고 모바일 칩 수요도 확 느는 상황에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실제로 이제 수주를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국내 반도체 밸류 체인도 어떻게 본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주목한다면 어느 쪽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저는 지금의 파운드리들 경쟁이 좀 더 일종의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밀리는 부분이긴 한데, 네. 요번에 인텔 같은 경우도 그 IDM 2.0이라고 네. 우리 파운드리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발표 끝에 패트릭 사장이 그 고객사 두 개를 집어넣는데, 하나는 2024년 퀄컴이고 네. 나머지 하나가 아마존인데, 네네. 아마존은 뭘 수주했냐면 패키징을 수주했어요, 잘 보면. 네. 이게 보면 되게 독특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 그 반도체 기업체 오사트라고 네네. 그 아웃소싱한 그 패키징 테스트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아마존한테 그 일종의 오사트 수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랑 똑같아요, 인텔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쪽의 중요도가 네.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 후공정 쪽이죠. 네, 그렇죠. 네네.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그냥 단순 패키징 말고 고성능 패키징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제가 뭐 45나노, 뭐 28나노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뭐 그때도 힘들긴 했지만 칩을 통짜로 막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칩은 제가 그 45에서 28나노 간다 그러면 모든 부위가 같은 사이즈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연산에 중요한 로직이나 SRAM 이런 거 확 줄어드는데, 네네. 예를 들면 메모리랑 연결하는 곳이나 그런 부분은 크기가 잘 안 줄어들어요, 잘 보면. 그래서 제가 미세화의 이득은 그 연산하는 부분에 집중되고, 한 칩 안에서도 네네. 그 밖이랑 연결하거나 그런 부분은 미세화의 이익이 잘 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미세 공정의 투자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이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 옛날엔 미세화로 1년에 50%씩 아꼈는데 이제 30%밖에 못 아끼니까 이 미세 공정은 연산하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그 연산하지 않는 부분은 띄어서 옛날 공정으로 만들고 대신에 패키징에서 해결하자. 이런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가장 커 나갈 수 있고 커야 한다고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다니는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제일 커야 되는 건 패키징이니까 저라면 그쪽이랑 테스팅, 그 오사트죠. 이제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어드밴스 패키지라고 해서 네. 뭐 그러니까 패키징도 용어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패널 레벨 패키징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드밴스 그렇죠. 예. 패키징의 하나 종류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런 것도 패키징 종류 하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고성능 로직끼리 그 네. 3차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2.5차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네. 원래 그 옛날에 칩 이제 MCM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칩 두 개 멀티 칩 모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우리 다리 달린 반도체 하나에 두 개를 그 따로 만든 칩 두 개를 놓는다는 건데 걔네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원래 그 기판 안에다가 이런 회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 안에 이제 구리나 뭐 금으로 된 회선을 만드는데 이게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하니까 거기서 그 지연되는 속도나 열 발생을 무시를 못해요 이제. 그래서 걔네들도 일종의 그 실리콘 연결 같은 걸 하거든요, 웨이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도 크고 좀 수율도 나가고 그래요. 극단적인 얘가 그 HBM이죠, 삼성전자 하는. 네네. 그런 거 아예 3차원으로 그
웨이퍼 자체에 구멍을 뚫어갖고 네네. 뭐 4층, 8층 이렇게 쌓아버리거든요. 뭐 그런 기술부터. 근데 그건 너무 비싸요, 사실. 아, 이게 엄청 경제성이 또 있어야 예. 돼요. 네. 예를 들면 제 옆집에다가 저랑 제 옆집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놓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좀 가성비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회사들을 보는 게 좋아 보여요,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오사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너무 잘해서 삼성전자가 국내를 안 쓰고 해외를 쓸 가능성 이런 건 없나요? 뭐 그런 가능성 항상 있겠죠. 어.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발표를 아끼는 것 같아요, 항상. 아, 심지어 AMD조차도 이제 요번에 그 GPU 발표한 거 보면 인텔의 이제 이미비라는 패키징 기술에 대응하는 기술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뭐 인텔은 이제 안쪽으로 파는 기술이라 그러면 뭐 AMD는 세우는 기술에 가까운데 기둥을 네네. 뭐 쉽게 말하면 팹리스도 AMD는 팹리스니까 공장이 없죠. 팹리스도 패키징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쪽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삼성 입장에서. 예. 근데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TSMC랑 삼성이랑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게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운드리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만의 그런 오사트 그런 생태계를 너무 잘 구축해놨다.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그런 오사트 점유율을 보면은 대부분 대만 업체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뭐 국내 밸류 체인을 가지고 뭐 TSMC와 비슷하게 좀 그렇게 좀 오사트 쪽을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 TSMC는 그 TSMC란 파운드리의 가치는 그냥 반도체 잘 찍어주는 회사가 아니고 네네. 이제 우리가 칩을 만든다고 하면 순서가 이래요. 설계 회사가 설계해서 마스크를 만들면 TSMC에서 제조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제가 설계를 하려면 설계 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설계 툴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제가 실제로 웨이퍼 만들어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막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릴까요? 그 TSMC가 우리 3나노는 요런 특성이 있어요를 가득 보내줘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값들을 가져와서 툴에 적용하고 요런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세스들은 거의 뭐 TSMC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설계 회사가 쓰는 툴도 TSMC만 보고 있다가 TSMC가 3나노 특성 어떻게 나왔다, PDK 나왔다 그러면 다 긁어다가 쓰는 구조죠. 이제 TSMC는 그런 걸 자기들 아마 버추얼 IDM, 뭐 가상 IDM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TSMC 들어오면 퀄컴, 브로드컴, 뭐 엔비디아 다 할 거 없고 비슷한 툴 안에서 비슷한 언어로 대화하니까 우리 IDM이랑 똑같아 이런 것이거든요. IDM이 종합 반도체 회사고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나는 설계 회사지만 내가 TSMC 안에 있으면 다른 그 설계 회사가 만든 것도 얼마든지 사면 바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삼성용으로 설계된 건 TSMC 갖고 오면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아, 왜냐하면 동일한 3나노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 삼성 칩에서 만들면 모양이 니은자라 그러면 이제 뭐 TSMC에서 하면 극단적으로 디귿자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 부품이. 네네. 원래 그런 것이고요, 이게. 네네. 그래서 그런 영역을 얘네가 오사트 쪽으로도 확대하는 게 되게 쉽겠죠, 이러면. 왜냐하면 그렇게 붙어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전체 밸류 체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단계 더 가는 것 뿐인 거죠. 네네. 예전엔 미세 공정을 줄이는 게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었으니까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 TSMC 자신도 5나노에서 3나노 넘어가고 하는 거 힘드니까 이제 패키징 솔루션을 땜빵하면서 야 이거 써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것을 쓰는 건 되게 쉽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툴이랑 다 붙어 있잖아. 그 끝에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TSMC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거 뚫으려면 일단 그 모습을 거의 확실히 모사를 하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자신의 에코시스템을 TSMC급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예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투자를 하든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삼성 쪽에서 뭐 발표하거나 방향을 잡거나 그런 액션은 없었다. 그죠? 뭐 일단 생태계를 키운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네네. 거기서도 뭐 세이프라는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그 패키징까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그런 거에 대한 발표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생태계 한 덩어리 놀이터 같은 것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항상 어프로치를 하고 선전을 하고요.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TSMC가 워낙 기존의 그런 생태계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놔서 이게 약간 철옹성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수주 업체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설계가 이제 수주를 맡기니까 갑이고 파운드리가 을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네. 되게 좀 요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당근마켓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안에서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가능성 내지는 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죠. 그래도 네네. 뭐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대로 계속 가면은 그 대가로 TSMC는 자기 마진을 계속 올려가겠죠. 야, 그래서 딴 데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팹리스들도.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갈 거야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선택을 할 겁니다. 뭐 퀄컴도 뭐 스냅드래곤 칩이 왔다가 떠났다 하는데 뭐 안 갈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첨단 공정을 맡고 있는 수많은 그 장애물 중 하나가 EUV인데 ASML에 그렇죠. 노광 장비죠. 네. 어차피 EUV는 TSMC가 안 사면 삼성이 사가요. 줄을 좀 많이 서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 살라고? 아니 뭐 그렇죠. 근데 줄 서고 있는 회사들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일단 파운드리아는 TSMC, 네네.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인텔, 네네. 그리고 메모리 나머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거 말고 EUV 살 데가 없을 거래 아마. 중국 쪽에서는 못 사겠죠 아마 그 미국 뭐 제재 막아버렸으니까. 네, 네. 뭐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EUV 가져가도 생산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칩 가격만 오르지 않을까 거기서 사가도 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연산용 칩은 내가 GPU네 뭐 인공지능 칩이네 해봤자 다 명령어를 읽어서 데이터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김밥집 경쟁인데 네네. 그 쌀이랑 김이랑 파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테카라고 하면 또 그리고 사실 네. 삼성이랑 TSMC 이 파운드리에서 뭐 두 명의 강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인텔이 또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표를 던졌는데 인텔의 존재, 그 삼성전자와 TSMC 과연 이협적인 존재가 될까요? 사실 이건 되게 현장에 달린 문제인데 저는 일단 새로 들어온 패트릭 사장이 되게 기회를 잘 봤다고 생각해요. 원래 인텔이 최초의 파운드리 진출을 시도를 했었어요. 네네. 13년? 15년?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인텔이 14나노 이런 거 할 테니까 아마 2015년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심지어 LG에도 설계팀 있던 적에 LG는 그 인텔의 파운드리 맡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인텔이 해볼만 했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엄청 어려워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TSMC의 생태계가 엄청 공고해졌고 그렇죠. 그 TSMC가 가진 거대한 체인 중에 뭐 이빨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네네. 심지어 인텔에 가면은 같이 옮겨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옮겨와서 나 혼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인텔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 떠나가서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 찬스가 생겼죠 이제. 그 미국에서 밸류체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악관에 그 팹리스랑 반도체 회사 대표들 다 모아놓고 미국에서 칩을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법안 이름도 Chips for America 이래요 보면은. 대놓고 그냥. 네, 아니 칩스는 또 대문자로 이거 약어인데 네. 이제 뭐 노린 글자들이죠 이건. 네네. 그래서 이제 인텔이 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해결됐어요. 뭐냐면 말씀드렸죠. 퀄컴이 혼자 가서 인텔 파운드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전 퀄컴이랑 몇 개 조그만 팹리스들이 다 같이 옮겨가면은 좀 해볼만 해요 그때. 왜냐하면 인텔이 예를 들면 인텔 파운드리에 가서 제가 뭔가 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A라는 회사의 부품을 IP를 합쳐서 만들려고 했어요 칩을. 네. 근데 이 A라는 회사 칩이랑 합쳐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해보세요. TSMC에 있으면 B 써보고 C 써보고 D 써보고 하는데 A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인텔 파운드리.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리스크인데 미국 정부가 나서서 움직여버리니까 원래보다는 많이 한번 들어오겠죠 미국에. 일단 미국 파운드리 쪽에. 네네. 다 같이 옮겨 들어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인텔 파운드리에 인텔에 두 번째 그 찬스를 준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2015년 이럴 때만큼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2015년에 인텔이 TSMC 삼성보다 미세 공정에 한 3년은 앞서 있었어요. 밀도나 이런 게. 그런 시기가 있었군요. 뭐 한 30년 넘게 인텔이 최강이었죠 항상. 그렇죠. 네. 지난 5년 동안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3년 갭인데 5년 가만히 있었으니까 한 세대 뒤처져 버린 거죠 반대로. 네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인텔에서 파운드리 하고 싶은데 저 혼자 들어가요.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을 더 쓰더라도 다른 회사보다 미세 공정에 앞전 칩이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인텔 파운드리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 가면 인텔이 미세 공정 한 세대 늦는데 TSMC보다. 네네. 근데 나는 칩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정작 나오는 미세 공정은 첨단이 아니고 한 세대 전이죠. 인텔이 밀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고리를 한번 끊어준 거죠. 네네. 그래서 인텔 역시 이제 2025년쯤에는 그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개는 딱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큰 위협이 될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제 가격 협상력에서 좀 뭐 부정적인 영향은 주겠죠.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TSMC에게. 다행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줄어드는 이익 부분보다는 성장하는 마켓 자체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인텔의 그런 네. 등장,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은 해야 된다. 기존의 그런 TSMC나 네.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당장 1, 2년 뒤에 일어날 일은 아니고 네네. 원래 칩 하나 설계하고 제조하면 뭐 2, 3년 걸리니까 일단 퀄컴도 2024년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나와봤자 2025년일 것이고 네네. 그 정도면 기존 파운드리들도 대응할 시간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가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인텔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인텔 4나노 이런 게 최초 EUV인데 이거 한 4년 가까이 늦춰졌죠, 실제로는. 근데 아마 그걸로는 파운드리 못할 거라 갖고 그 다음이나 다다음 공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인텔은 그 차세대 EUV로 하겠다고 한 거죠. 네네. 근데 이 차세대 EUV가 정말 쓸만하고 좋은 물건이 나올까? 이거는 4천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기계 하나에. 오, 진짜 지금도 비싸네. 뭐 1,500억도 헉할 소리인데 네네. 1,500억이면 한국의 그 프랜차이즈 하나 1년 매출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기계 하나 그 방 하나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런 거 하나 1,500억에서 4천억 올라가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사실. 기존 EUV를 잘 못 썼는데 하이 NA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텔이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걸 못하면 의미는 없죠. 근데 뭐 생각하고 대응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텔이 이쪽에서 성공을 하면 패키징을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인텔이. 아, 패키징 쪽도 인텔이 잘하는군요. 인텔은 2018년부터 그 패키징에 관한 발표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어요. 이제 그때 좀 어떻게 보면 못난이 기업으로 찍혔고 네네. 너희 뭐하니 이런 느낌이어서 좀 빛을 못 본 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미세 공정 이외의 부분에서 그 굉장히 진보된 기술을 많이 갖췄어요. 보면. 예전부터 해왔던 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가만히 있진 않았던 거죠. 회사도. 확실히 인텔의 존재, 뭐 이렇게 강갈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인텔이 뭔가 성과를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그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게- 뭐 이거 인텔 네. 자신이 이야기한 거니까. 네네. 그 정도 한번 보시면서 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는 게 워낙 커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전 플레이어 네. 둘에서 셋이 되는 게 이 파운드리 원래 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일까?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오히려 이제 들어옴으로 네. 인해서 서로의 좀 기술 개발이 잘 되면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선 고성능 패키징만 따라와줘도 이게 인텔한테 고객을 뺏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승전 패키지가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 뭐, 네. 저희 패키징을 딱히 뭐 강조하는 건 아닌데, 미세 공정은 어차피 다들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거기가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물리적 한계와의 싸움이라 갖고, 뭐 TSMC 자신도 그게 안 되니까 뭐 패키징 하는 거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어놓은 비싼 팹들, 비싼 반도체 공장들의 가동률도 높이고, 그 정말 비싼 첨단 공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방법이 패키징이 된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걸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1년에 20-30%씩 원가를 다운시켰던 반도체 회사들이 네네. 조금 변화구를 주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이제. 그런 변화에서 확실히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지금 계속해서 뭐 TSMC, 삼성전자, 인텔 약간 좀 미국과 좀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네.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잠재적인 리스크가 중국이라고 많은 그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사실 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이 중국 리스크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국의 반도체 기술, 뭐 메모리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설계를 놓고 보면 설계는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트럼프 때 그 무역 분쟁 나기 전에 그 하이실리콘 이런 곳을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온 기린 칩들인데 기린 칩이나 뭐 퀄컴 칩, 삼성 그 엑시노스를 놓고 보면 가끔 전력대 성능비 뭐
그 어디냐 기린칩이 더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정 진짜요? 경우엔 뭐 엎치락 뒤치락하고 비슷비슷했고 이제 근데 예를 들면은 그 하이실리콘 같은 데는 삼성전자가 안 하는 대형 서버칩도 막 설계하고 그래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문제는 TSMC에 대한 의존도가 100%였기 때문에 사실상 TSMC 거래 끊기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설계 자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휴지가 된 거죠 그때. 뭐 언젠간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네네. 뭐 그래서 설계 자체는 지금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조 역량이죠. 메모리 제조나 그 파운드리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가장 큰 파운드리인 그 중심국제 네네. 여기는 그 14나노를 첨단 공정을 하고 원래 올해?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자기들이 7나노 급이라고 부르는 거를 양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14나노 원래 19년에 자기들이 양산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매출에서 비중이 10%대밖에 안 돼요. 잘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좀 전형적으로 이제 보면 기업들 중에 우리 세계 최고다. 네네. 뭐 우리 개발 완료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 고객한테 가면 욕을 먹거나 이제 안 되는 저는 그런 사이클을 조금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그 좀 밖에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2년씩 양산이 쭉 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제조 쪽에서는 지금도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원래 작년 말에 그 메모리 쪽에서 뭐 디램은 잘 못하는 것 같고 네네. 낸드 플래시는 뭐 10만 장짜리 공장을 뭐 돌리겠다고 했나 그런데 이게 10만 장이 나오고 있으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뭐 한 몇 프로는 잡혀야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 YMTC 그 점유율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양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로드맵들 계속 삐끗하는 거 보면 역시 여긴 경계는 하지만 차라리 인텔을 보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되게 빠르게 따라왔는데 반도체 쪽은 확실히 좀 쉽지 않은 거 봅니다. 예, 뭐 그렇죠. 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는 사실 우리가 큰 디스플레이 만들려면 하여튼 머터리얼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은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공정이 많은데 핵심이 제가 그 사용하는 웨이퍼의 면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28나노 써서 손톱만한 면적에 5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었다 그러면 네. 내년엔 15개, 25개, 45개, 85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원가 절감되는 방식이죠, 반도체에. 이제 그래서 요런 수준으로 오면은 그 구멍 나 있는 기술력을 때울 방법이 훨씬 줄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기술력을 못 따라갔을 때의 대가가 훨씬 크고요, 여기가.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일단 설계 쪽 기술은 중국이 좀 그래도 알아주는데 제조 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협적이지 않다. 그나마 그 받쳐주던 설계도 이 지금 이 팹리스 파운드리 모델이 그런데 항상 파운드리랑 엮여 있기 때문에 첨단 파운드리와의 커넥션이 끊겨갖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만들어 볼 길이 없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 미국 입장에서 차단하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파운드리에서 두 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첨단하는 거. 네네. 그 기린칩이 예를 들면 TSMC 7나노로 설계되는데 이거를 옮기려고 해봤자 옮길 곳은 그 파란 회사나 뭐 그런 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7나노급으로 설계해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성능을 쓰려고 했던 칩을 그 중심국제에 가서 그 14나노로 하면은 면적이 한 3배 클 거거든요. 쓸 수 없는 칩이죠, 이제. 원가라든지 네. 뭐. 예. 그러니까 두 개 회사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럼 쫓아내면 되겠죠. 미국이 좀 위에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긴 하네요. 이게 지킬 길목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네요. 두 개만 지키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이렇게 업계 뭐 상세한 얘기, 기술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뭐 기존의 주식 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그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연구원을 역임하셨고 또 기술 쪽에서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과연 저자님이 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 투자 성향에 가까운데 네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두 굴레예요. 그 엄청난 리턴을 빠르게 취하고 싶은 분이 있고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6개월 만에 그 어디냐 그 장비 회사 중에 하나 찝어갖고 네. 두 배 불려야지 이런 케이스도 있고 네네. 그냥 담궈놓고 가만히 있겠다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담궈놓고 가만히 있는 쪽이에요.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지만 회사에 네네.
제가 뭐 2, 30년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네.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이러고 보면 결정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요, 안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엔지니어 손끝에서 결정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뭐 할까, 삼성전자가 뭐 할까 그런데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의외로 현장에 있는 한두 명이 그냥 숫자 보고 막 이제 머리 좀 긁어보다가 막 찍어갖고 결정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기술이 워낙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아요, 사실. 인력이 되게 중요하군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대한 대기업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의사결정들 모여갖고 이제 좀 스윙이 적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좋아하는 거죠. 네네. 이건 제 취향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하면 또 메모리, 방금 메모리 기업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시스템 반도체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 택하라면은 혹시 어디 쪽을 선호하세요? 저는 뭐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메모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옛날엔 이런 게 있었어요. 인텔이 세상 모든 뭐 연산용 칩은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CPU 하면 인텔밖에 없던 시절 있고 네네.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우리 랩탑이랑 컴퓨터랑 서버밖에 없는데 네. 전부 인텔 로고 박혀 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텔이 안정적이었고 메모리는 반면 이제 모두가 만드는 게 비슷하니까 가격이 뭐 80%씩 바뀌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연산용 칩들이 그 헤게모니가 왔다 갔다 해요. 네네. 원래 인텔이 CPU 다 팔다가 아이폰 나오니까 갑자기 그 모빌리티 쪽 확 뺏기고 암 쓰는 쪽에 네네. 그리고 갑자기 GPU가 그 머신러닝 나와갖고 그 산술 연산을 한 1000배씩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GPU가 그렇게 뚝 뛰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프로그래머들의 방법론이 빠르게 변화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팹리스 쪽은 엄청나게 큰 변동을 겪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GPU로 머신러닝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의 딥러닝 아니고 다른 형태의 방법론 들어오면 아마 거기도 이렇게 막 쓸려 나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큰 트렌드 보면서 가격이 두세 배씩 변하는 거 이제 멘탈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자기 투자 네. 성향이랑 맞지 않다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테카라고 하면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할 것이다. 음. 이제 메모리는 되게 요즘은 포지션이 이래요. 이제 GPU, 뭐 CPU, NPU 뭐 다양한 칩이 있는데 네. 뭐가 유행하고 메모리 없이는 안 돌아가요, 잘 보면. 어차피 이제 네. 시스템 반도체가 나오면 거기에 걸맞는 메모리가 붙어줘야지 이제. 네, 왜냐하면 결국 이 연산용 칩은 내가 GPU네 뭐 인공지능 칩이네 해봤자 다 명령어를 읽어서 데이터를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다 어디 적혀 있냐면 메모리에 적혀 있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김밥집 경쟁인데 네네. 그 쌀이랑 김이랑 파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죠. 요 앞에 뭐 머시기 김밥이 잘 되건 뭐 계란이 많이 들어간 김밥이 잘 되건 뭐 알 바 아니고 네네. 김이랑 김밥만 팔면 되니까. 파운드리도 좀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저의 취향을 뭐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그런 안정적인 포지션인데 정확하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초이스를 드린 거에 가까워요. 좀 그 큰 리턴이랑 크게 변화하고 뭐 새로운 연산에 대한 트렌드 자신 있으면 팹리스들 중에서 그 새로운 방법론 들고 오는 데들 찾으면 되고 네네. 그런 거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제 메모리랑 파운드리인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메모리 쪽에 그런 뭐 크게 두 가지잖아요. 디램이랑 네. 낸드 플래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메모리는 사실 지금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그런 지위 이런 건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그나마 그 챌린지 해보려고 했던 게 인텔이었는데 과거에 네. 그 사실 P램이죠 이게 크로스 포인트라는 걸로 좀 고밀도 메모리로 이제 D램 낸드 사이를 치려고 했는데 네. 뭐 이거 결과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로드맵이 5년 가까이 밀렸는데 물건을 잘 못 보겠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또 새로운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미세화라든지 원가라든지 네. 그런 거 다 따지고 하면 사실 기회비용이 엄청 나겠네요.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것도 어프로치가 그 D램을 대체하는 어떤 고밀도 메모리 이런 걸 만들기보다는 D램을 빽빽히 박은 다음에 그 D램을 빽빽히 박은 뭐 그런 물건을 그 다른 인터페이스 이제 다른 통로로 연결해서 필요한 경우에 큰 D램에 억세스하게 해주는 그런 어프로치들을 더 하려고 해요. 이제 삼성전자 뭐 D램 시장 지배자니까 D램 이외에 경쟁자가 나오는 걸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벤처 쪽에서도 크게 성공하는 거 없고 그런 거 보면 이 D램이란 물건이 특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뭐 김밥집은 뭐 획기적인 김밥집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원재료인 김은 또 잘 안 바뀌는 것처럼 그죠?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뭐 인텔 정도 되는 곳도 이제 실패했잖아요, 네, 사실. 네, 네. 그렇게 자본도 크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구관이 명관인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쪽에 돌파구가 있다면 중국 업체가 달려들고 있을 텐데 네네. 여기도 결국 디램 랜드 흉내 내겠다고 아. 하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네네네. 새 아이디어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서 말한 것처럼 디램을 빽빽히 꽂거나 네네. 아니면 위로 쌓아갖고 고대역폭 메모리 만들거나 뭐 아니면 거기서 좀 특성을 어떻게 하거나 설계 좀 바꿔서 밀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들으신 것처럼 내가 뭔가 첨단 그런 설계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팹리스 이런 데 이제 툴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런 반도체 사업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파운드리나 뭐 메모리 쪽 그런 쪽이 그렇죠. 낫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 연구원님께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지 뭐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그럼 누가 잘 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쓰기 얼마나 편하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누군가 이미 제슨 나노로 해놓은 코드 수백만 개가 막 인터넷에 날아다니죠. 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아무 이변 없으면 그리고 최근에 또 인공지능 반도체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쓸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종류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GPU, 이건 이제 뭐 그래픽 네, 그렇죠. 처리 장치죠. 그다음에 FPGA, 네, 그다음에 NPU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각각의 좀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누가 시장을 주도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제 지금은 GPU가 계속 차지하고 있죠. 네네. 이제 근데 요거를 잘 설명하려면 정확하게 이 칩들을 쓴다는 게 뭔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칩을 쓴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와갖고 그 결과값을만 바꾸는 그런 되게 루틴한 과정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칩은 잘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네. GPU는 쉽게 말하면 그 대규모 숫자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좀 빠르고요. 그 행렬이나 뭐 요즘은 텐서곱도 좀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용어 자체에 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네네. 연산의 종류가 이렇구나 하시면 되지. 그리고 FPGA는 좀 이게 원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용 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퍼로 완제품 만들기 전에 그 금속 배선이나 트랜지스터가 연결된 걸 모사하는 칩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걸 모사하는 칩인데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할 때마다. 요렇게 연결된 거 요렇게 연결하면 좀 좋아질까?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PGA는 뭐에 강하냐 하면 되게 좀 독특한 연산들 있죠. 네네. 독특한 연산들을 그 순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거기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연산을 엄청 빠르게 해줄 포텐셜이 있다고 표현을 해줄게요. 아, 그러니까 범용적인 건 좀 낮은데 그 특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네, 그런 모습을 딱 박을 수 있죠. 약간 커스터마이징 되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GPU는 제가 이미 그런 형태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벡터 연산 잘하는 GPU를 갑자기 뭐 다른 거 잘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트랜지스터 박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FPGA는 그걸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렇게 예, 이 구조를 FP가 조정할 수 있다든지. 필드 프로그래머블이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갖고 프로그래머블, 그 알맹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FPGA는 실제로도 그 안에다가 CPU를 완전히 모사할 수도 있고요. GPU를 모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완전히 만든 GPU랑 CPU보다는 좀 느린데 필요하다면 그거 막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고 그 유니크한 연산들을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NPU는 사실 회사마다 좀씩 설계 사상이 다르고 그런데 네. 왜냐하면 테슬라도 자기 NPU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뭐 삼성도 하나 NPU가 들어가 있죠, 엑시노스에. 네. 네. 그리고 애플도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다들 그 뉴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다분히 이런 건 마케팅 텀에 가깝고 각자 회사들이 집중하는 연산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 아이디용으로 대부분 쓰니까 그 페이스 아이디용 뉴럴넷에 맞는 맞춤형 연산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정도가 얘들의 차이고요. 그럼 누가 잘 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쓰기 얼마나 편하냐가 중요한데
뭐 지금 봐서는 그냥 GPU가 한동안 밀고 나가겠죠, 이러면. 아. 왜냐하면 FPGA 같은 건 우리 이걸로 머신러닝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데 실제로 포럼에 들어가 보면 거기 사이트나 그걸로 머신러닝 진지하게 하는 일반 개발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엔비디아 포럼을 들어가면 네. 제슨 나노 이게 얘들의 그 인공지능 그 조그만 킷인데 제슨 나노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쭈르륵 와서 막 답변 달아주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요. 그 누군가 이미 제슨 나노로 해놓은 코드 수백만 개가 막 인터넷에 날아다니죠. 근데 FPGA로 그런 거 해본 코드가 존재하냐? 몇 개 없어요. 이게 되게 치명적이네요. 말 들어보니까 진짜. 예, 이게 그 생태계 얘기는 이 파운드리도 그렇고 팹리스 파운드리 관계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 문제는 팹리스와 프로그래머 관계죠. 이것도 똑같아요. 남들이 안 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FPGA가 예를 들면 특정 연산에서 네. 엔비디아 GPU보다 한 가성비가 10배 좋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다? 남들이 같이 가야 그 가성비를 취할 수 있다. 그 NPU 같은 거는 사실 상황이 비슷하게 안 좋아요. 이 NPU는 아예 코드가 안 까여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애플에서도 그 NPU 있는데 자신들은 페이스 아이디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애플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NPU로 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냥 서드파티 개발자의 애플 출신이 아닌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걸로 써봤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 이상 커지기가 힘든 거예요. 뭐 그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NPU 같은 게 계속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생태계를 키우려면 이제 말뚝처럼 서 있어야 돼요. 좀 성능은 쭉 올라가면서도 네. 그 원래 짜놓은 코드들이랑 하위 호환성이 다 유지돼야 되는 그런 빡빡한 규칙이 있어요. 그게 인텔이 성공했던 방법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NPU가 예를 들어 애플이 NPU 코드를 공개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앱을 만들었는데 이제 A16 이런 칩이 나와요. 애플에서. 네네. 네. 근데 NPU가 싹 뜯어 고쳐지면서 원래 되던 기능 하나 없어지고 필요 없으니까 막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래머들 안 쓰겠죠 이게. 이 GPU 여기서 GPU라고 했지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그 머신러닝 쪽에서 잘했던 것 중 하나는 자신들의 쿠다라고 부르는 생태계를 계속 그렇게 유지해줬다는 거야. 성능은 계속 올라가요. 네. 제가 지금 이 쿠다용으로 코드를 짜서 이제 3년 전 GPU 쓰다가 올해 GPU로 바꾸면 네. 뭐 조금 호환성 문제 있지만 돌아가요. 그런 이제 대신 뒤에서 이제 그 마치 백조가 발버둥 치듯이 이제 발버둥 치고 있겠죠 밑바닥에선. 네네네. 이거 부품만 바꿔라가 되게. 네네. 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아무 이변 없으면 그냥 GPU가 계속 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언제 뚫리냐 하면 예를 들어 FPGA나 NPU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물건들이 있죠. 네네. 그 인텔이 30년 넘게 지배한 게 딱 그렇게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왜 스마트폰에 인텔이 못 들어갔느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려고 할 때 보면요. 그 애플이 원했던 건 엄청 저전력에 그 웹서핑만 되는 CPU면 돼요. 네네. 애플 입장에서. 네네.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인터넷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인텔이 가지고 있던 CPU 중 제일 작은 녀석도 그거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노트북용 CPU이기 때문에 이걸로 문서 작성도 되고 3D도 조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애플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가 이만큼 큰데 시장이 도저히 못 채워주는 레벨이 돼야만 이 지금 시장 지배자인 GPU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건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지배자가 될 거야 그러면 항상 이변이 없으면 그냥 쓰던 거 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그 킬러 애플리케이션 나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건 센서류건 뭐 로봇이건 보다가 FPGA를 기반으로 한 어떤 머신러닝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물건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원래 생태계에 남아있는 게 편한데 새로운 생태계에 그 보물창고가 이따만하게 쌓여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애플 아이폰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 창의력을 자극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하는데 GPS가 달려있죠, 카메라랑. 그 두 개가 붙음으로 해서 완전히 게임이 바뀌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돌아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앵그리버드 같은 지금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런 게임만 나와도 그 막 백만장자 되는 거 보니까 그럼 집안에 이제 골방에서 혼자 타이핑하던 프로그래머들이 안 갈 수 있어요? 네네. 야 저런 거만 따도 만들어도 돈을 벌어? 막 이러고 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스위치가 되기 전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그 강자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네, 생태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 이제 그 정말 미치광이 하나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칩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 CPU보다 10% 20%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안 되던 애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야. 예.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화두가 메타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메타버스 세상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 질문으로 들으면은 네네. 이게 이 용어 통일이 잘 안 된다. 사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조심조심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분은 지금 로블록스 이런 게임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이 얼굴에 VR 쓰고 그렇죠. VR 기기.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떠올리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게 다 포함이 된대요, 메타버스에. 네. 그러면 이런 거에 제가 예전 로블록스 같은 데를 보면 이거 그냥 게임이죠. 사실 본질은 게임이죠, 이거. 맞아요, 게임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컨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왜 반도체 회사를 보세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러면 그냥 컨텐츠 회사를 잘 고르세요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 네네. 경우에.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 우리가 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쪽을 본다고 하면 저라면 이제 여기서 나왔던 수많은 반도체보단 센서 종류를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강현실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한 어떤 연장인데 그런 연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이에요. 그리고 센서로 해결 안 되는 거 어느 정도 머신러닝이나 기존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할 테니까 네네. CPU, GPU의 수요가 그만큼 쭉 늘겠죠. 근데 의외로 이 메타버스가 엄청 신기하다 그래도 그냥 기존에 있는 반도체 조합들이 그냥 그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지금 뜨고 있는 컨텐츠에 따라서 그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 중에서 말한 것처럼 증강현실과 그 현실 연장 쪽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뜬금없이 옛날 공정 쓰는 파운드리가 뜨고 거기에서 파는 원래 되게 싸던 뭐 거리 측정 센서, 뭐 온도 센서, 뭐 하여튼 우리가 현실에서 가상으로 옮기고 싶은 모든 수치들의 센서의 수요가 폭발해버리겠죠, 그냥. 네네네. 갑자기 막 스마트폰에 그런 센서들이 들어갈 거고. 근데 만약 생각하는 것이 말한 것처럼 게임이다. 그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다. 그러면 그냥 컨텐츠 기업 투자하는 게 정답이겠죠, 이거는. 그렇죠. 뭐 굳이 첨언을 하면은 근데 이제 제가 VR 형태의 어떤 그 메타버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좀 조심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예전 집에서 VR 기기를 쓴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실제로. 일단 선이 컴퓨터에 달려요, 해보면. 네네. 그 진짜로 그 그래픽 좋은 VR 하려면 선이 컴퓨터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돌아다니는 VR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하나는 GPU 연산 성능이고 하나는 배터리의 그 효율인데 지금 근데 엔비디아 보면 내년 내후년 나올 그 러블레스 이제 차기 아키텍처인데 이거 보면 그 출력이 400W 그래요. 네네. 근데 400W라는 게 얼마나 한 거냐 하면 전자레인지 절반 정도 출력이에요, 사실. 그리고 컴퓨터용 파워 서플라이 400W 보면은 한 이만하거든요, 사이즈가. 네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VR을 하고 싶은데 한 5kg쯤 되는 철덩어리를 머리에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이제 딱 어디가 뜬다 아니다 보다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하시고 있는 그 메타버스의 방향이 무엇이냐. 말한 것처럼 이 많은 것 중에 가상현실, 뭐 VR 이런 것 중에 뭐냐. 그리고 그거 하나 택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물리적 한계들을 네네. 말한 것처럼 VR은 이미 그 그래픽 표시의 최강자가 로드맵 잡은 걸 보면은 저전력화가 아니고 고출력화예요. 그러면 이건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건. 그냥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엔비디아가 이걸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 VR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사실. 이거 네. 너무 뻔한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아무리 그런 VR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 대표여도 야, 그래서 GPU 뭐 있어? 러블레스요. 몇 와트 400 같은데요? 막 이러면 망한 거죠, 이미. 내가 하나 GPU 만들 게 아니면.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스타트업이죠. 저는 이 두 가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그냥 메타버스가 뜬다라고 해서 뭐 그냥 반도체가 다 좋아진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뭐 한식이 뜬다 이런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오늘 정인성 작가님 모시고 이 반도체 관련된 또 동향,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는데 제가 좀 많이 도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걸 평소에 여쭤보면은 또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막연하게 뭐 반도체가 좋다, 뭐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반도체 주식이 좋다, 돈 잘 벌 것이다. 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이제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잘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건 약간 좀 거품이 꼈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셔서 좋은 투자 의사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또 저자님이 최근에 출간한 책 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성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